사막 한가운데 아랍어로 쓰인 군사훈련지도 위에 한글 두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천목. UAE 특수부대원들이 그 발사 버튼을 직접 손에 쥐던 날 현장에 있던 한국 기술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박수를 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국뽕이 아니라 진짜 국제정치의 냉혹한 계산 위에서 왜 중동이 한국을 선택했는지 그 이면의 이야기를 낱낱이 해드리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무기는 그냥 미국이나 러시아한테 사면 되지 왜 굳이 한국 거를 사?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근데 그 생각 속에 중동 국가들이 겪어온 30년의 상처가 빠져 있어요. 미국산 무기를 산다는 건 단순히 철덩어리를 사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 줄서기를 의미합니다. 미국의 외교 정책이 바뀌는 순간 부품 공급이 끊기고 기술 이전은 취소됩니다. 이걸 사우디가, UAE가, 이집트가 이미 경험했습니다. 러시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제재로 사실상 게임 오버입니다. 그럼 남은 선택지는 프랑스, 독일, 영국. 다 좋습니다. 근데 이 나라들도 결국 나토 정치의 그늘 안에 있어요. 바로 그 빈자리에 한국이 들어선 겁니다. 한국의 무기는 정치적 조건이 없습니다. 기술력은 검증됐고 납기는 믿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기술 이전에 인색하지 않다는 것.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처음으로 갑의 태도를 취하지 않는 방산 파트너였던 겁니다. 자, 이제 숫자로 가보겠습니다. 2022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7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22조 원. 10년 전과 비교하면 1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근데 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디에 팔았냐는 겁니다. 폴란드의 K2 전차와 K9 자주포, 호주의 레드백 장갑차, 그리고 중동 UAE, 사우디, 이집트, 이라크. 특히 UAE와의 천궁2 수출 계약은 방산업계에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천궁2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에서 날아오는 미사일로 요격하는 시스템이에요.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과 직접 경쟁해서 UAE가 한국 걸 선택한 겁니다. 패트리어트를 제치고 2022년 1월 UAE 수도 아부다비 인근 석유시설에 후티 반군의 드론과 미사일이 날아들었습니다. 이 공격으로 외국인 노동자 3명이 숨졌고 국제 유가가 출렁였습니다. UAE는 그 직후 방공망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선택된 게 바로 천궁2였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UAE는 이미 패트리어트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시스템을 추가로 선택한 거예요. 이건 단순한 대체가 아니라 보완입니다. 미국 의존도를 낮추면서 방공망은 두텁게 하려는 철저한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계산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게 저는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냉정한 국제정치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 더. K방산의 강점은 무기 그 자체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면서 같이 일하자고 합니다. 현지 생산, 기술 이전, 공동 개발. 이건 서방 국가들이 오랫동안 거부해온 방식이에요. 중동 국가들은 그걸 30년 동안 요구해왔고 한국이 처음으로 됩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자, 여기서 저 나라자부는 다른 채널과 다른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K방산 호황, 분명히 대단합니다. 근데 이게 마냥 축배를 들 일인지 저는 솔직히 좀 더 복잡하게 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지금 분쟁 지역에 무기를 팔고 있습니다. 중동은 지금도 전쟁 중인 곳이 있고 긴장이 폭발 직전인 곳도 있습니다. 우리가 판 무기가 어떤 전장에서 어떻게 쓰일지 우리가 100% 통제할 수 없다는 현실. 이걸 직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산 수출 호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K방산이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재무장 흐름입니다. 이 흐름이 바뀌면 우리의 수출 전략도 바뀌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기술 이전은 양날의 검입니다. 우리가 기술을 이전해서 현지 생산을 허용하면 10년 후에 그 나라가 우리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일부 전문가들은 이 리스크를 경고하고 있어요. 이 불편한 진실들을 덮어두고 대한민국 최고만 외치는 건 진짜 애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이 길이 얼마나 좁고 날카로운 외줄 위인지 같이 고민하는 것, 그게 나라자부가 하려는 겁니다. 1970년대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국 건설 노동자들이 중동의 사막으로 떠났습니다. 가족에게 편지 한 장 남기고 모래바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흘린 땀이 만든 외화가 우리나라 산업화의 종잣돈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한국인들은 사막으로 노동자가 아니라 기술자로, 하청이 아니라 파트너로, 을이 아니라 갑으로 갑니다. 그 사막에 한글로 적힌 무기 체계가 서 있고 그 발사 버튼을 아랍 군인이 누르는 장면. 이게 단순한 수출 실적이 아닙니다. 이건 반세기의 시간이 만든 역전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의 하늘을 지키는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국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소득 숫자가 아니라 세계가 우리를 필요로 한다는 것. 그 사막에서 눈물을 훔쳤던 기술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제 우리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저 나라자부는 한 가지를 계속 붙잡고 있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이해를 드리고 싶다. K방산이 대단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왜 대단한지, 어떤 구조 속에서 대단해진 건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이걸 같이 생각하는 채널이 되고 싶었습니다. 나라자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웅장하게, 그러나 날카롭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파문 하나라도 일으켰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는 거, 그게 이 채널이 계속될 수 있는 힘입니다. 혼자 보기 아깝다 싶으신 분들은 주변에 한 명만 공유해주세요. 알고리즘보다 사람의 손이 더 빠릅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이 세 가지가 나라자부를 살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나라가 자랑스러울 때 나라자부.